자, 추석 연휴 잘 보냈나요? 네. 굉장히 긴 추석 연휴였는데 어째 쉬다 왔는데 더 피곤한 이 느낌은 뭐지, 그지? 맞아요. 지금쯤 아직도 자고 있을 시간 아닌가 원래는? 맞아요. 이제 슬슬 일어나서 배고프면 눈을 떴을 때 그런 시간인데, 그죠? 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사림의 등장, 사림의 성장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오래전에 배워서 우리 어떤 얘기하고 있었냐면은 16세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17세기, 17세기 거치면서 동아시아는 대규모의 국제전이 발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리고 명청의 교체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어떤 걸 배우고 있었냐면은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에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명나라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북로 남외의 침략에 의해서 대외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장거정의 개혁 정책을 통해서 중흥의 기운이 나타나기도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환관들이 발고 날뛰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명나라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상당히 혼란한 시기가 임진왜란 직전의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16세기로 들어서게 되면서 조선에서는 사림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후에 이들 간의 붕당이 형성이 되면서 붕당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혼란했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마저 이어서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조선의 상황 어떠했는지 이야기를 하고요.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일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경제적인 상황부터 보도록 할게요. 조선시대는 16세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양반 대지주의 토지 겸병 같은 것들이 심화됩니다. 한국사 시간에는 꽤나 자세하게 다뤘을 텐데요. 동아시아사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나오네요. 16세기로 들어서게 되면서 양반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늘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주고 사거나 개간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토지를 더더욱 늘려나가게 됩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를 늘려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양반 대지주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들의 토지를 늘려나갔다는 건 반대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농민들은 그들에게 토지를 빼앗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내 땅이 있어서 내 땅을 가지고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 농민들이 토지를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외치십시다. 16세기로 가게 되면서 조선은 농민의 몰락이 심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농민의 몰락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민은 세금을 내고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세금을 내고 군대를 가야 할 농민들이 몰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군사적인 면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자면요. 외치십시다. 농민의 몰락으로 인해서 군 복무 인원이 크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세, 토지세 수입도 상당히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감소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또 하나 밑줄칠게요. 조선이 건국 연도가 몇 년인지 기억나나요? 조선 건국 연도? 1392년이었어. 임진왜란 터진해. 선생님이 연도 정도는 기억해 두자 그랬죠. 임진왜란 터진해 몇 년이었어요? 1592년이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이에요? 200년이에요. 그죠? 그 사이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밑줄 치셨나요? 200년 가까이 조선은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가 지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군대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군대가 50년 이상 전쟁을 하지 않으면 군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요. 자, 50년 가까이 전쟁을 안 해도 군대가 제대로서 기능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0년 가까이 전쟁을 하지 않았대요. 조선의 군대는 200년 동안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군대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많이 약화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이 되면서 조선시대 때에는, 조선 전기에는 어떤 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느냐? 이른바 방군
수포제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방군 수포제라고 하는 것이 시행이 되기도 해요. 자, 방군이란 무슨 뜻이냐? 방군, 군대에서 풀어준다라는 겁니다. 수포, 그 대가로 포, 군포를 받는다라는 것이거든요. 밑줄칠게요. 밑에 설명에 나와 있죠. 방군 수포제란 군역 대신에 군포를 부과하는 제도를 가지고 방군 수포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상품화폐 경제가 상당히 발달하지 못한 나라였어요. 다시 말해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게 그다지 발달하지 못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 때 무엇을 가지고 주로 많이 사고 파느냐? 쌀이라든지 면이라든지 비단과 같이 이렇게 실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한 물건들을 가지고 주로 물건을 사고 팔았어요. 왜냐면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먹지도 못하는 돈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쓸 수도 있지만 자기가 먹거나 입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 쌀이나 면 같은 것들이 돈처럼 사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군대를 가는 대신에 나라에다가 면을 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군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200년 가까이 전쟁이 없었던 조선, 농민들의 몰락으로 인해서 군 복무 인원이 감소하고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자 나라에서는 어차피 전쟁이 없을 거, 어차피 군인이 필요하고 보다는 세금 수입이 먼저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군대에 나오는 대신에 돈처럼 사용되었던 면을 받는 제도를 시행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방군 수포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방군 수포제를 시행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금 수입을 확보하는 한편 나라에 필요한 군인들이 있으면은 군역 대신에 받은 포를 가지고 군인들을 고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임진왜란 터지기 직전에 묻히십시다. 조선의 군인의 숫자는 어떻게 되었다? 군대에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는 어떻게 되었다? 크게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 대다수의 농사일이 바빴던 농민들의 경우에는 나라에다가 군포를 내고 군대를 가는 역을 면제받았던 방군 수포제의 적용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전쟁이 터졌을 때 군대에 동원할 수 있었던 군인의 숫자는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임진왜란이 터지다 보니 조선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200년 만에 터진 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의 외교 정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자면은 뭐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느냐? 4대 교린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대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큰 나라를 섬기다라는 뜻이고요. 교린은 이웃과 친하게 지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외교 정책은 명나라는 큰 나라로 섬기되 다른 주변 국가들은 이웃으로서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4대 교린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자면은 4대라고 하는 것은 거기 교재에 나와 있듯이 명나라에게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하면서 조공을 보내는 행위를 가지고 4대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명나라는 자기 나라가 중심이 되었던 조공과 책봉의 질서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조선과 같은 나라들은 그 명나라 중심의 조공, 책봉 질서에 편입되었다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와 같이 명나라가 요구했던 명나라 중심의 조공 질서에 편입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교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웃과 사이좋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 국가와 민족에게 조공 무역을 통해서 그들의 무역의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한편 무역량을 제한함으로써 걔네들을 자기 말 잘 듣게 하려는 통제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이 조선 같은 나라는 그러한 명나라의 방식을 유사하게 따라했던 게 바로 교린 정책이에요. 명나라에 대해서는 큰 나라로 섬기되 주변 이웃 국가나 민족에 대해서는 무역을 통해서 그들의 무역의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해 주면서 그들의 경제적 욕구를 통제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교린 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본과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위치십시다. 조선은 일본과 삼포, 경상남도에 있었던 세 개의 항구죠. 부산포, 내이포, 연포, 오늘날 부산, 울산, 진해 같은 곳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곳들을 개항을 하면서 일본과 교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삼포를 통해서 일본과 교역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선 입장에서 상당히 제한된 혹은 통제된 형태의 무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쓰는 거는 칠판에 쓰는 거는 안 쓰셔도 관계가 없어요. 자,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외국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외부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였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북로 남해할 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고려 말에서부터 조선 초까지 이 일본의 남북조 시대 전쟁에 참여했던 무장 세력들이 한반도를 상당히 많이 약탈했다. 우리는 그들을 전기 외구라고 부른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고려만 조선 초에 이 전기 외구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구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들의 근거지는 어디냐면 바로 스시마 섬이에요. 우리가 흔히 대마도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자, 이 대마도 가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섬이 척박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별로 안 되고요. 산이 많고 거친 땅이 많은 곳이 바로 이 스시마섬 대마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따라서 이 대마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상태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자기 스스로 식량을 생산해서 먹고 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대신에 이 대마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았느냐? 조선과 일본 사이에 껴있는 섬이기 때문에 그 양쪽의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대마도라고 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이 대마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왜구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식량이 부족해서였고, 두 번째, 조선의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조선에서는 외구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대마도를 토벌하고 정벌합니다. 이런 거 들어봤나요, 한국사 시간에? 네, 나중에 우리가 무역 파트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렇게 강경하게 외구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는 방법도 쓰는데요. 군대를 동원해서 외구를 때려잡는다고 해서 그 다음에 외구가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 외구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군대를 동원해서 때려잡았다고 하더라도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한 외구는 또 발생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조선에서는 외구의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얘네들에게 외구의 피해가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은 그들이 필요한 식량과 무역의 이익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 차원에서 일부에 한해 이 일본과의 교역을 허가했던 것이에요. 이런 게 바로 교린 정책인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무역이나 식량의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줌으로써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 정책을 가지고 교린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조선의 외교 정책은 4대 교린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디까지나 외구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식량을 사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교린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서 그들이 사가고 싶은 만큼 마음껏 식량을 사갈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조선 정부 입장에서 니네 많이 배고파서 그런 거지 니네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베풀어 주겠다라는 입장에서 교육을 허용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자유로운 교육이 아니라 철저하게 조선 정부에 의해서 통제된 형태의 무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 이 무역의 욕구를 충분히 해소할 수 없었던 일본 측에서는 때로는 어떤 것들을 일으키기도 했느냐? 외치십시다. 외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삼포외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무역 파트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외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일본인은 거주와 교역을 허가한 일종의 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교린 정책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무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무역의 욕구를 해소해주는, 베풀어주는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따라서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서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네한테 땅을 줄 테니까 너네 여기서 살면서 조선과 무역하고 돌아가 라는 지역을 허용해줬던 거예요. 그 지역을 가지고 뭐라고 불렀다? 외관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포, 내이포, 연포 같은 데에서는 일본인들이 먹고 살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구역이 설정이 됐어. 그런 걸 가지고 외관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지명 중에 이 외관이 있었던 지역은 외관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경상도에 곳곳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외관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통제는 형태의, 제한된 형태의 무역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들이 더 많이 무역을 하고 싶은데 조선 정부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자꾸 무역량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으니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510년의 삼포외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이냐?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조선은 일본을 어떤 상대로 이해를 했느냐? 무역의 욕구가 필요해서 때때로 폭동을 일으키지만 우리가 무역량을 제한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는 대상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들이 전면적으로 조선의 정부, 조선과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세력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어디까지나 일본은 외부이고 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하는 대상이 있다. 무역의 욕구를 통해서 통제하는 정도의 대상이다 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외구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은 전면전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던 상태가 당시 조선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조선의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넘어가서요,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일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세 번째 수업일 때 수업 영상을 녹화하는 거는 다른 반에서 한 번, 두 번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연습이 됐을 때 가장 입이 잘 풀려가지고 세 번째 시간에 수업 영상을 녹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분명히 세 번째 시간에 수업을 하는 건데 문제는 그 세 번째 시간 전에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수업이 무려 일주일 전에 있었다는 거지. 추석 몇 년 동안 선생님이 입에 익숙하게 남았었던, 입에 착 달라붙었던 멘트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다시 처음 수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어색한 수업이 이어지고 있네요. 아, 이거 참 굉장히 좀 그러네. 분명히 지난번 수업 때 그냥 녹화를 바로 할 걸 하는 생각을 했다가 아니야, 그래도 세 번째 하는 게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추석 연휴 다음으로 미뤘는데 선생님의 오판이었네요. 꼴 좋다고 이런 건가? 자, 일본의 상황 보도록 합시다. 자, 센고쿠 시대입니다. 이 임진왜란 터지기 직전에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은 센고쿠 시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던 상황이 바로 임진왜란 터지기 직전에 일본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센고쿠 시대, 다른 말로는 일본의 전국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 전국 시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배경은요, 무로마치 막부 시대로 가게 되면서 밑줄 칠게요. 지방을 통치하는 무사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한자로는 대명, 일본어로는 다이묘라고 부릅니다. 자, 이 다이묘라고 불리는 지방을 통치하는 무사들이 성장하게 되었던 까닭은 무엇이었느냐? 뭐 예전 교과서에서는 꽤나 자세하게 배웠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내용을 줄여두면서 많이 분량이 빠졌더라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막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느냐? 쇼군을 정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식으로 내려오는 이른바 봉건적 주종 관계가 막부의 통치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나요? 다시 말해서 주나라의 봉건제와 같은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일본의 막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따라서 이 주나라의 봉건제 역시 시간이 점차 지나게 되면서 지방 제후들이 성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유사한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의 막부 역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다이묘라고 불리는 지방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이 춘추 전국시대와 유사한 상황이 일본에서도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일본의 센고쿠 시대, 전국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이묘라는 세력들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춘추 전국시대의 지방의 제후와도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지역에서 독자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기 지역을 통치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세력들이 바로 이들 다이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지방에서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을 하면서 막부와 쇼군이 아닌 이 다이묘에 의해서 지방이 실질적으로 통치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안 됐으면 썼고. 자, 그러다가 이 본격적으로 센고쿠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온인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이른바 온인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온인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었느냐? 요거는 쇼군의 상속 후계자 문제로 인해서 일본 내 강력한 유력한 무사들 간의 패권 다툼이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 온인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란색으로 쓰는 것은 굳이 여러분들 필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온인의 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로마치 막부의 여덟 번째 쇼군이 누구였냐면은 아시카가 요시마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시카가 요시마사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늦도록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누구를 불렀느냐? 자기 동생을 불렀어. 동생아, 나는 아무래도 아들 없이 죽을 팔자인가 보다. 내가 만약에 아들 없이 끝끝내 죽게 되면은 네가 나를 대신해서 쇼군의 자리를 이어받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동생이 그래 알겠다, 내가 이제 형들 뒤를 이어서 쇼군이 될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보통 이런 얘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어느 날 늦둥이가 태어났어요. 어린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부인은 아무래도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쇼군의 자리를 뒤를 잇게 하고 싶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쇼군의 부인 쪽에서는 힘 있는 무사들한테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일본의 무사 세력들이 둘로 나뉘어지게 돼요. 무슨 쪽과 무슨 쪽? 동생이 쇼군을 잇는 쪽이 옳다라는 쪽과 늦둥이가 쇼군을 잇는 쪽이 옳다라는 쪽으로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어졌던 힘 있는 유력한 무사들 사이에서 10년 가까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온인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물론 얘네들한테 중요했던 건 무엇이냐? 자기들이 이 기회를 계기로 일본 내 패권을 장악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동생이 되느냐 늦둥이가 쇼군을 잇느냐 이들에게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 어쨌든 이들 사이에 치열한 패권 다툼 같은 것들이 10년 가까이 진행이 됩니다. 자,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네, 주나라가 견륜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수도를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기는 주의 동천이라는 사건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그 사건을 겪으면서 주나라 왕실의 힘이 크게 약화가 되면서 지방 제후들을 통제할 만한 힘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방의 제후들이 독립적인 세력으로 활동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춘추 전국시대 아니었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온인의 난 역시 이 유력한 무사들 사이에서 동생 편, 늦둥이 편으로 나뉘어서 10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주로 어디에서 전쟁을 했느냐? 이 무로마치 막부가 있었던 교토 주변에서, 교토 지역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여요. 자, 전쟁의 결과는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마는데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교토가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무로마치 막부의 힘이 크게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마치 주의 동천을 계기로 주나라 왕실이 제후들을 통제할 만한 힘을 잃어버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온인의 난을 겪으면서 교토 지역이 초토화됨에 따라 막부가 지방 다이묘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니는 안을 계기로 막부와 쇼군의 권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력한 다이묘들이 100년 넘게 자기들끼리 일본 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이번에는 내가 일본의 패권을 장악해서 내가 막부를 세우고 내가 쇼군이 되겠다라는 다이묘들끼리 패권을 다투는 시대가 벌어지게 되니 그게 바로 일본의 생고쿠 시대, 한자로는 일본의 전국 시대라고 불린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니는 안을 경험하면서 막부가 더 이상 일본 내의 질서를,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아랫 무사가 하급 무사가 상급 무사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 이런 상황은 당연히 막부가 못하게 했을 텐데 막부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다이묘가 다른 다이묘의 땅을 쳐들어가서 이 땅은 내 땅이야 라고 뺏어버리는 거, 막부가 힘이 강했다면 예전엔 못하게 했을 텐데 더 이상 막부가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극상과 전쟁이 난무하는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일본의 센고쿠 시대, 전국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뭐 얘기가 좀 꽤 길어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다이묘들 중에서도 전쟁에 너무 많은 전장을 쏟아붓는 바람에 힘이 크게 약화된 다이묘들도 나타나. 그래서 고향에 돌아갔더니 자기 밑에 있는 하급무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하극상과 전쟁이 난무하는 센고쿠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센고쿠 시대의 통일을 앞당기는 물건이 일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언제였냐면은 1492년이었어. 15세기 넘어로 가게 되면서 신항로의 개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동아시아 역시 신항로 개척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16세기 이후에 이 신항로 개척의 여파로 인해서 일본에도 서양 유럽의 문물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이 신항로 개척에 앞장섰던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 같은 나라였는데요. 일본에는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들어와서 새로 무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조총 또는 화승총이라고 불리는 무기였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조총이라고 하는 무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센고쿠 시대의 전쟁의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센고쿠 시대의 통일을 촉진하게 되는데요. 자, 이 조총이라고 하는 무기는 어떤 무기였느냐? 화승총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예요. 화승총, 불로 붙여서 쏘는 총이라고 해서 화승총이거든요. 총이 있으면 어떻게 쏘느냐? 열심히 총 쏘기 전에 수세미를 넣어가지고 총구를 딱 씁니다. 그 다음에 총알을 또로록 굴려 넣어요. 그 다음에 어깨다가 총을 딱 걸쳐놓고 뚜껑을 엽니다. 그 다음에 화약통으로 화약을 탈탈탈 털어넣고 뚜껑을 닫아요. 그리고 심지를 거기다가 꽂죠. 그 다음에 불을 가져와서 심지에다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은 심지가 칙 타들어가다가 빵 하고 쏘는 총이 조총, 화승총이에요. 아무리 요거를 막 빨리 한다 하더라도 한 발 쏘는데 2분에서 3분 정도 걸리는 총이 화승총, 조총이라고 하는 총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조총, 화승총이라는 총은 당시 어떤 식으로 쓰이는 무기였느냐? 한 발 빵 쏘면은 내려놓고 창이나 칼 들고 싸워야 되는 무기가 조총이라는 무기였던 것이에요. 당연히 한 발 장전하는데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총 빵 쐈는데 또 쏠라고 장전하다가 저기 달려와서 날 죽여버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총 한 발 빵 쏘고 뒤로 물러나거나 다른 무기를 들고 싸울 때 쓰는 무기가 바로 이 조총이라는 무기였는데 이 조총이라는 무기를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무기로 바꿔놓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밑줄칩시다. 일본의 센고쿠 시대의 통일의 기초를 닦았던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자, 이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다이묘였습니다. 천재적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다이묘였어요.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빨라서 보통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머리 회전을 잘 따라오지 못해서 내가 벌써 이해했는데 왜 넌 이해하지 못하니? 라는 식으로 굉장히 화를 잘 냈던 다혈질의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라고 사는 사람인데요. 이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을 보면서 야, 이거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다면 정말 굉장한 무기가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의 천재적인 머릿속에서 나온 전술이 바로 삼열 전술 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열 전술. 조총 쓰는 부대를 세 줄로 세운 겁니다. 자, 이 조총 전술이 등장하기 전에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전술로 쓰이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기마 전술이에요.
말을 탄 기사가 달려가서 적을 공격하는 것, 기동력과 파괴가 가장 뛰어난 전술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본에서 생고쿠 시대 때 가장 많은 기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애들은 바로 다케다 가문이었어요. 다케다 신게를 뒤를 이은 다케다 가스요리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기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다 노부나가와 다케다 가문 사이에 나가시노라고 하는 곳에서 한판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른바 나가시노 전투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는 사실 일본에서 가장 강력했던 힘을 가졌던 두 개의 생고쿠 시대 다이노가 붙은 전투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긴 사람이 생고쿠 시대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당시 최강으로 불렸던 이 다케다 가문의 기마부대 자신있게 오다 노부나가를 향해서 돌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오다 노부나가가 개발한 게 3열 전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었느냐? 적이 달려오면은요, 빵 하고 총을 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뒤로 가요. 그동안 장전했던 이 두 번째 줄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총을 빵 하고 쏩니다. 쏜 다음에 어떻게 하나? 다시 뒤로 가요. 그동안 세 번째 줄이 나와가지고 총을 앞으로 빵 하고 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뒤로 가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총을 빵 쏘고 뒤로 갔던 첫째 줄이 다시 앞으로 나와가지고 총을 빵 쏘는 겁니다. 한 번 장전하는데 2분에서 3분 정도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3열로 서가지고 쏘고 뒤로 가서 장전하고 또 뒤에 사람이 쏘고 뒤에 가서 장전하고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총을 발사할 수 있는 전술을 개발했으니 그게 바로 오다 노부나가가 개발한 3열 전술이라고 하는 조총의 전술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케다 가문의 기병부대가 달려갔어요. 가다가 총 빵 날라왔습니다. 오케이, 요거 한 번만 견디면 우리 그 다음에는 달려가서 죽일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거예요? 총알이 또 날라오고 계속해서 날라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케다 가문이 자랑했던 기마부대 나가시노 전투에서 오다 노부나가의 조총부대에게 전멸해버리고 말죠. 그러면서 다케다 가문을 제끼고 오다 노부나가가 생고쿠 시대 때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무다이노로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가시노 전투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오다 노부나가가 교토까지 들어와서 이름만 남아있었던 무로바치 막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막부를 세우고 일본을 통일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는데 이 오다 노부나가에게는 오른팔과 왼팔격이 아주 친애하는 부하가 두 명 있었습니다.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게 누구냐? 아케치 미스 히데라고 하는 오른팔 넘버 2가 있었고요. 또 왼팔에 해당하는 애가 바로 도요토미 당시에는 하시바라고 불렀던 히데요시 두 명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케치 미스 히데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고쿠 시대가 거의 다 통일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가 얘가 조금 있으면 쇼군이 되고 막부를 세울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얘만 없어지면은 내가 막부를 세우고 내가 쇼군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혼노지라고 하는 절에서 자고 있을 때 절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다 노부나가를 죽여요. 그게 바로 이 아케치 미스 히데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어. 적은 혼노지에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뜻일까? 가까이. 그렇지.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은 내 주변 인물이다라는 뜻으로 쓸 때 적은 혼노지에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아무튼 그래서 아키치 미스 히데가 오다 노부나가를 죽이고 자기가 일본의 패권을 장악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아서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하고 재밌는 일화가 전해지는데 물론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거의 저설처럼 전해지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분이 미천한 출신의 사람입니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온갖 일을 다 했던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운 좋게 오다 노부나가의 하인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제일 처음 맡았던 일이 뭐였냐면은 신발 정리 담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워낙 신분이 천한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 오다 노부나가 밑에 들어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 오다 노부나가 신발 이렇게 벗고 이렇게 방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나와가지고 신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있지, 그렇지? 그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처음에 맡았었던 일이라고 해요. 아, 그렇다. 체온 앉았네. 체온 제주 사람. 너밖에 없구나. 없으시나. 고마워요. 네. 여기까지. 신발 정리 담당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 이 오다 노부나가가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오줌 싸러 밖으로 나왔어요. 당연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달려가지고 신발 정리를 딱 했겠지. 그리고 신발을 딱 신었는데 이게 웬 거야? 추운 겨울날 신발을 신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신발 딱 신자마자 신발이 어때야 되니?
차가워야지. 차가워야지. 일본 사람들은 게다라고 해서 나무로 된 신발 신잖아, 그지? 추운 겨울날 방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나와서 신발 신었으면 당연히 신발이 차가워지는 거 아니야? 신발이 차가워야 되는데 딱 신었더니 신발이 따뜻한 거예요. 이거 뭔가 수상하다 싶어가지고 오다 노부나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불렀어요.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뭐라고 불렀냐면 원숭이라고 불렀어요. 원숭이 하고 불렀어요. 왜 원숭이라고 불렀냐면 진짜 원숭이랑 닮았어. 우리 일본 사람도 원숭이 닮았다고 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진짜로 원숭이랑 닮았어요. 나중에 네이버에 초상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나름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잘생기게 그려줬을 법도 한데 정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잘생긴 원숭이처럼 그려놨어요. 아무튼 원숭이 불렀습니다. 네 하고 달려왔죠. 내가 신발을 신어보니까 신발이 따뜻한데 어떻게 한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주군께서 발이 시려울까봐 안에 계시는 동안 신발을 품에 품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이놈이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는 놈이구나, 나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놈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조금 더 어려운 일을 맡겨봤더니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어느덧 오다 노부나가 왼팔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노부나가가 죽었을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아케치 미쓰히데를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다 통일해내었던 센고쿠 시대를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치십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고쿠 시대를 1590년에 통일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처럼 나라 전체를 하나로 통일을 해서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만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각지를 통치하는 다이묘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거나 혹은 굴복시켰다라는 뜻으로 센고쿠 시대의 통일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동국 시대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떠한 정책을 실시했느냐? 요거는 비슷해요. 누구랑? 진시황제랑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진시황제랑 비슷한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자, 어떤 것들 하느냐? 일단 첫 번째,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실시해요. 요거를 검사할 검자의 땅 지자를 써서 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실시했을까? 이유는 전국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실시를 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토지의 면적과 단위 도량형을 통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국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걷어가기 위해서겠지, 그지? 석고제라고 해서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토지의 면적을 재는 그런 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리고요, 농민의 농민의 무기를 몰수하는 미치십시다. 도수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요. 자,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의 농민들에게 무기를 걷어들이는 도수령이라는 정책을 실시했을까? 이유는요, 첫 번째, 농민들의 반란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은 핵심은 이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사 상고업자 농민 간의 신분 이동을 금지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센고쿠 시대 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그죠? 한국상과 전쟁이 난무했던 시기였어요. 농민이라고 할지라도 무기만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은 그 공을 인정받아서 무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역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전쟁을 통해서 승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자, 하지만 이제는 전국 시대가 통일이 되었어요, 그죠? 나 같은 놈이 또 나와서는 될까 안 될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안 될 일이죠, 그죠?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신분 질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무사되겠다고 무기 들고 전쟁터로 뛰어나오는 이런 상황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걷어들이는 도수령을 실시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무사 농민과 상공업자 사이에 철저하게 신분 이동을 금지시키는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분은 100% 어떻게 정해지게 되었느냐? 무조건 세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습을 통해서만 정해지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센고쿠 시대 하극상의 풍조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병농 분리의 사회 질서가 만들어지게 돼요. 무사와 농민 사이에 분리를 하는 농민이 철저하게 분리되는 이른바 병농 분리의 정책이 실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무사와 조리는 몇 주실까요? 무사와 조리는 조리는 조카마치에 거주하고 농민은 농촌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조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조닌은 도시에 거주하는
상공업자, 물건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을 일본에서는 당시 조닌이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조카마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성 안의 마을이에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성 안의 마을을 가지고 조카마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말해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경농 분리의 사회 질서를 확립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무기를 걷어들인 것만으로도 이 농민들이 무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땅을 구분해 버리면 어떻게? 무사들하고 존인들의 경우에는 성 안으로 둘러싸인, 벽으로 둘러싸인,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 안의 마을에 살게 하고, 농민들의 경우에는 성 밖의 마을, 농촌에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예 농민이 무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 게 바로 병농 분리 정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존인들은 무사들이 필요로 하는 무기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팔아야 되니까 조카마치 안에 같이 거주를 했던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명나라나 조선이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무척 혼란한 상황이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센고쿠 시대가 통일이 되면서 신분 질서가 확립되고 안정되어 가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 이 조선과 명나라의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어요. 별로 박수 받을